네, 뉴스 분석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조환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이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네, 우리 합참에서도 북한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북한 측은 이제 서울, 오산, 목포, 거기다가 하와이, 진주만까지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 그 공격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타겟이 되는 목표 지점을 미리 보고 정밀하게 타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그 위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정찰 목적에 부합하는가, 제대로 잘 관찰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게 일반적인 이 태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정찰 위성 발사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정찰 임무에 충실하게 정밀도가 높은 이 화소가 높은 이 장면을 포착했는지 이것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성 발사 자체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찰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사님 이번이 세 번째 발사인데 1차 발사 때 이 해상도가 굉장히 조악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개량이 됐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군 전용 위성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 1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군 위성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신 위성, 하나는 이제 정찰 위성. 우리 군은 이제 아나시스라고 이미 가지고 있죠. 네. 이제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정찰 위성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자체 발사체 거기 달리는 위성을 쏘아서 궤도에 올 수 있는 나라는 10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발사체를 가지고 있고 위성에 올렸다, 궤도에 올렸다, 그런 상당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정찰위성이나 군통위성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말하는 칼빈슨도 찍었고, 평택도 찍고, 서울도 찍고, 거의 고정물체에다가 부산에 가면 칼빈슨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정밀도. 그러려면 이제 10cm,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센티미터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확인한 만리경 1호 잔해를 봤을 때는 3m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럼 3m는 점 하나를 3m로 보는 건데 그 정도면 아마 이 채널 A 건물, 동아일보 건물도 옆 건물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해상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것 자체가, 찍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죠. 왜냐하면 정찰위성의 능력은 극비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찰위성을 올리긴 올렸지만 그러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는 아직은 부적합하다.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거의 장림에 가까웠던 북한의 정찰 능력이 흐리게나마 시야를 확보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 위성 발사장에서 이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또 포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가 좀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찰 위성의 그 능력이 좀 향상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북한이 8월 24일 날 두 번째 실패했거든요. 그럼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장비를 줬거나 장비를 줘도 위성은 장난감이 아니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장착하려면. 그다음에 기본 설계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술적인 절차, 소프트웨어 개선 이런 쪽은 충분히 이 도움을 줄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실제 러시아에서 파견된 인물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들어갔던 소련 체제 해체 이후에 상당수의 구소련권의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이 로켓 과학자들이 들어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푸틴 대통령이 기술 제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기술 지원이나 자문을 했을 거고 심지어 발사 당시에 러시아의 자문단이 그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러나 새로운 기체는 아닐 거다. 만리경도 발사체도 새로 만드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일부 도움은 줬겠지만 세 번째 준비했던 북한의 노력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아마 러시아의 도움은 기술적 조언이다. 그러나 향후는 모르죠. 러시아가 부품을 제공하거나 설계도를 제공하면 다른 두 번째 쏘는 말리경 2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신형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저희가 그 방금 전에 해상도 그래픽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해상도를 비교하는 그래픽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나눠볼까요? 지금 보면 해상도 3m와 해상도 30cm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림이 좀 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북한이 좀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 말리경 1호에 탑재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저 3m 정도의 그런 화질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화질이라면 러시아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찰위성의 약간 해상도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 3m 정도면 그 지상에 있는 물체가 이게 탱크인지 장갑차인지 미사일인지 병력이면 몇 명인지 이 정도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상도 3m면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도 3m짜리 왜냐하면 정지 궤도는 36,000km이기 때문에 얘는 안 움직여요. 위성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상위성이나 아니면 이제 통신위성으로는 그 궤도에 떠 있는데 정찰위성은 36,000에서 사진 찍으면 못 찍거든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한 500에서 한 800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일 날 쏘는 건 궤도가 750km거든요. 그 더 넓은 범위를 보죠. 근데 저 정도에서도 이제 찍는데 문제는 이 태양 동교 궤도에 올리는 위성은 지가 먼저 돌아요. 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3번이면 8시간이잖아요. 너무 비잖아요. 그럼 하나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개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2시간이거든요. 그래도 2시간 또 인터벌이 또 생기거든요. 네. 요새를 또 메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쏜 건 현재만 본다면 미래는 모르지만 군사적인 효용성은 거의 없다라는 우리 군 판단이 맞고 그러나 저것도 해상도를 계속 줄여가면서 여러 개를 쏜다고 그러면 이 인터벌을 메운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인지 김 위원장도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이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틀어지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눈은 물론이고 강력한 주먹.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찰 위성 발사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공언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리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심리가 4km니까 뭐 한 4,000km 가까이를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의도는 꼭 이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먼 이 괌이나 하와이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찰 위성까지 확보하고 있으니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나 일본은 개입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신호를 이 정찰 위성이나 ICBM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 북한의 정찰 위성이 정밀도가 높고 ICBM의 어떤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가 돼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게도 우리나라 우방국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 북한의 군사적 의도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도 이번 주에 독자 정찰 위성 1호기가 미국에서 발사가 됩니다. 근데 좀 박사님 어떻게 보면 북한 정찰 위성이 우리보다 먼저 쏘아 올려진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북한이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네. 30일 날. 그러니까 정찰위성 우리가 확보하려는 건 5개입니다. 이번에 쏘는 건 이제 광학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데 문제는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는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한 기만 첫 번째 거만 광학 위성이고 나머지 4개는 SAR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레이더파를 쏴서 그 영상을 합성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력은 이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합성 개구 레이더는 일반인은 식별을 못 해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그러니까 광학 카메라로 비교해서 이제 참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북한은 이 해상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광학 카메라고 현재로 봐서는 그다음에 합성 개구 레이더 기술이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관전 포인트는 계속해서 저런 해상도가 낮은 광학 카메라를 쏘는 거냐,
아니면 합성 개구 레이더를 장착한 걸 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군사적인 위협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적을 여러 개 확보하거나 아니면 해상도를 줄여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 우리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사적 안보적 위협은 점점 가중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정찰 능력이 전무합니다. 이제 지상 기반 레이더는 60년대 수준이고요. 항공 정찰 능력은 지금 뭐 구구절 열병식에서 보여줬죠. 짝퉁 글로벌 호크 같은 거. 네. 그러나 그걸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닐 거고요. 아마 무인기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북한이 끊임없이 정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위험한 거죠. 네. 이걸 모두 모으게 되면 과거에는 없던 정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괌이다 하와이다 얘기하는 게 미 본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구를 넘어서서 이 유사시에 미군 중원 병력까지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내보이는 거죠. 지금 북한이 언급한 지역들을 보면 보통 이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당한 방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미의 군사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재래식 전력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핵으로 얘기가 되면 우리가 좀 초라해집니다. 핵무기가 없으니까. 네. 뭐 미국이 확정 억제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지에 달린 거니까 아무리 한미동맹이 강해도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프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사실은 지금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미국 쪽 매체에 나온 여부로 보면 전 세계에서 실전 능력을 가진 유일한 재래식 강력 국가가 한국군이다, 이런 판단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아니어도 한국군만으로도 사실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상당히 벅차요. 여기다가 한국군이 지금 지속적으로 정찰 능력을 군단급, 사단급 자체 무인기 가지고 있고 이미 군통신위성은 아나시스 가지고 있고요. 이게 10번째입니다. 세계 10번째.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고해상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능력으로 그 정찰 능력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럼 북한으로서 매우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근데 사실은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클린스만 우리 축구 감독 대표팀이 네. 유치원생 데려다가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그래도 안 되겠죠, 국가대표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도움을 줘도 이 유치원생이라는 기초 체력이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이 기술 제공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좀 오버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대한민국 것들이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날 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했는데요. 좀 당분간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19 군사 합의의 경우에는 미국의 유엔 제재를 벗어나는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번 있었고, 네. ICBM급 발사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군사 정찰위성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드라인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파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도발이 북한의 이제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합당한 대응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도발로 인해서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는데 이걸 오히려 우리가 파기한 것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북한의 어떤 뭐 전형적인 이 책임 떠넘기기,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저렇게 우리도 파기하고 북한도 파기를 했을 때는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이 상시적인 어떤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어떤 이 충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군 당국이 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과제는 뭐 새롭게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 위원장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위한 연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 소리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네, 이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부인 리설주가 아닌 딸 주애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보시면 그래도 딸 주애가 이 군 행사에 계속해서 대동해서 나오고 있고 또 보면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제일 가는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장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후계자설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행보로만 본다면 김정은, 김정일의 후계자 시절에도 저런 장면은 연출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후계자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고요. 그러나 아직 후계자 책봉식은 없었죠. 네.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 후계자의 그 수업을 충실히 그 어느 때보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남은 확인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출산 여부도 불확실하고 출산했어도 그 이후에 현재 상태에 불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장남이 나와서 내가 후계자다 이건 되게 우습죠. 네. 그러니까 현재를 본다 그러면 후계자 수업이다. 그리고 이제 발사 당일날 현장에 없었던 건 그때는 정찰위성 발사와 김정은의 업적을 여기다 시야를 좀 모으려고 하는 시선 집중. 왜냐하면 김주애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또 그랬던 것 같고 바로 이제 이어 나왔죠. 그러니까 향후에도 주요한 김정은의 행보에는 김 위원장 행보에는 김주애가 이제 따라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조한범 박사님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